제석산 붙는 불은 옛날에 갈라선 그 내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뭐 이런 게 나오죠. 잔디 금잔디 심신산천에 붙는 불은 가시 있는 무덤 까인 금잔디 이런 게 시 중간에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대 가자 마음속에 생긴 이 무덤 봄은 와도 꽃 하나 안 피는 무덤 이렇게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승인했으면 시가 이쯤에서 끝나고 다른 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있다. 그러면 그 내님과 내가 이제는 단절되었는데 이 불연속성 속에서도 그 연속성을 정서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움이죠. 그리움. 그리워할 때는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소래 씨는 읽어보면 거의 그리움의 시입니다. 거기 옛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님이 가신 뒤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우리님이 가신 뒤에는 아주 저를 버리고 가신 뒤에는 전날에 제게 있던 모든 것들이 가지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내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움 속에는 부재하는 것이 현존하죠. 사실은 부재의 현존입니다. 그리움. 하나님도 그리워하고 자꾸 외치면 가끔 한영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원래 봤다는 사람도 많고 뭔가 이렇게 그 부재하는 부재를 통해서 현존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있구나. 이 그리움 속에서 이 개여울이라는 시도 어째서 우리한테 이렇게 친숙하냐 하는 거는 이게 이 속에 전부 그늘이 깊고 아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월드컵 때 그 엇박자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엇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역설이고 반어 같아요. 뭐 시험도 못 봐서 오면 너 참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 직성이 안 풀려요. 너 참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뭐 그걸로 다 알아듣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말을 서로 알아듣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죠. 이 시도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이 그냥 그리움이 아니라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리워하려고 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이 충돌. 이제 우리 전통 춤을 보면 말이죠. 이걸 더듬새라 그러는데 발을 움직일 때도 갈 듯 말 듯 이 움직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가려 하면 돌아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그 어시고 여기서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애틋함이. 그리고 그 깊은 그늘이 흰 빛을 불러오는 차원까지 갔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경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를 한번 제가 한 년씩 읽어볼게요. 따라 읽으세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고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무엇을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굳이 믿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굳이 믿지 말라는 부탁이죠. 보니까 되게 그런 겁니다.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고 봄날에 모든 사라진 것들이 소멸했던 것들이 다시 재생해요. 솟아나고 재해를 하죠. 그러니 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님이 아마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이 아마 이 풀포기가 이렇게 자라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이는 것이 바로 그런 약속의 증표가 아닐까. 이 자연 속에서 님의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겁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이냐. 사실 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속의 그리움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출발부터 뭐냐, 이런 걸 의지적 역설이라고 해요. 사실 용어는 의지적으로 내가 역설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게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를 잊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난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서로 역설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8페이지에 보면 님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두 행씩 읽을 테니까 따라하겠어요.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축업은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추억은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난 모를 딴 세상의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가스물이요. 나무를 딴 세상의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가슴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이여다.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이여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축업은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이여다. 추억은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이여다. 이 시가 좀 스타일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꼭 저 시골에 가면 새끼 꼴 때 보면 말이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엮여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죠. 꼬여진 새끼처럼. 보세요. 이게 표현이 모순이고 역설로 돼 있다는데 제가 그걸 좀 이 사람의 시적인 그 내용적인 측면도 역설일 수밖에 없지만 심정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이 표현도 그렇다.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그랬으면 이제는 잊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축업은 벽에가에 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문법이 소위 말해서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난 모를 딴 세상의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가스물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사람.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고 남 모를 딴 세상의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나를 저물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이다. 잊어버렸다. 내가 잊어버린 서름이다. 너는 사실은 잊지 못하고 있지만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한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 소위 판소리 같은 데는 전부 거의 이런 식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축업은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자꾸 서름이라고 그럽니다. 잊었다고 하면서 잊지 않았음을 또 강렬하게 얘기하고 잊지 않았음을 강렬하게 얘기하면서 잊었음을 얘기한 아까 새끼가 꼬듯이 이게 두 가지가 서로 기랑하면서 더 견고한 그리움을 만드는 것. 이 칡렁불 같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선조적이라 그러죠. 선형적인,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참 복잡 다양하고 동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연속적인 말이죠. 아니면서 그러하고 그러면서 아니고 말이죠.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고 막 이것이 한 몸으로 이렇게 꽈리를 트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어법이.
그것이 그런 어법이 이 가는 길 같은 시에도 그렇게 또 조금 풀려서 나와요. 이건 한 년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서산에 해진다고 산에 까마귀 들에 까마귀가 지적입니다. 해가 집니다. 낮이 이제 밤이 돼요. 이거는 소위 수직적 전개입니다. 강물도 어떻게 흐르냐? 앞강물, 뒷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거침없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렇게 선조적으로 흐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 백임새 같은 거 아까 말한 그 계속 갈 듯하면서 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거. 우리 왜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 이래야 됩니다. 상해 같은 거 나갈 때도 탁 상해가 연구차를 타고 시속 60km 쫙 가버리니까 요즘은 이게 장사 행위에 재미가 없어요. 늘 이 상해꾼들이 갔다가 왔다가 그러죠. 그러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행보가 이 시의 행보고 그 갔다가 왔다가 말이죠. 그 미련에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이것에서 이 어떤 웃고 있어도 참 눈물이 나는 이 구조 속에 이 뭔가 그 아까 말한 그런 식임새의 어떤 그 그늘이 그 속에 깃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시적 행보가 이렇게 갈짓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서로 그리움을 통해서 뭔가 죽은 자 또는 망자를 살아 있으면서도 부지하는 현존으로 이 역설적인 존재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 무의식은 죽은 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현실은 불연속이고 이렇게 무의식은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꿈속에서. 꿈은 뭐냐면 여러분 꿈은 우리 속된 말로 현실과 반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프로이드의 꿈도 정신분석학도 요체는 그겁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억압된 욕망의 원망의 어떤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꿈으로 오는 사람도 내 마음은 사실은 꿈에 대해 있다는 거, 저쪽 세상에 있다는 거. 끊임없이 그 돌이 되어도 저승에 간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의 김소월의 시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를,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서 찬찬히 이 김소월 시를 읽어보면 찬찬히 자기 모습을 좀 이성적으로 그렇게 방만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차분하게 아주 정형적으로 노래한 시는 한 편 정도인데 이게 이 산유화예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서울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느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저는 이게 꽃이 뭐냐 하면 결국 나의 초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이 일종의 산입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뭔가 태어나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 이거를 여러분 간혹 이렇게 중고등학교 식으로 얘기하면 산하고 꽃하고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산 속에 있으나 그 어떤 소외의 존재, 늘 고독한 존재 이런 거. 산 속에 있지만 산의 다른 사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산의 다른 사물들,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존재. 늘 뭔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화해하지 못하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 삶의 요 어떤 회로, 이 삶의 논리에 잘 타협하고 그 논리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겠죠. 늘 그 속에서도 이 존재론적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을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느 시인이 내가 고독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소월의 시기도 하지만 뭐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이 삶의 초상이기도 하죠. 산에서 우는 적은 새가 있는데 이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느라 했어요. 나는 이건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외롭지 않겠냐. 그래서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 나는 저만치 산에서 이렇게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존재고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이 존재를 이 소외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나를 또 새도 좋아한다는 건 저 새 역시 그런 삶이구나 말이죠. 이런 어떤 산유하는 나의 이야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어떤 모든 존재성에 관한 그런 그 노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현실에 늘 이렇게 현실 속에 이 좀 타협과 화해를 지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속에 늘 소외를 느꼈을 때, 또 이거는 소월의 생애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큰 세상 속에 우주 속에 이 부처님이 좀 다른 뜻으로 얘기했지만 유아 독존의 존재인데 오직 나 하나인데 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는 이 우주에 오직 나가 있고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그렇게 우주적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문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존재적인 그런 그 어떤 깊이에 육박했을 때 그 소월의 시가 약간씩 좀 위험해져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 위험해지는 것이 나는 이게 소위 접동새 같아요. 이 접동새는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저승의 새입니다. 이게 죽은 새예요. 어째서 죽었냐? 이건 배경 설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평안도에 설화를 가지고 시로 쓴 것이 접동새란 시입니다. 그 9명의 남자 동생이 있는 이 누나가 있고 그곳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왔어요. 이 새엄마가 시기를 해서 결혼을 앞둔 이 누이를 죽었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 죽은 누나가 저승을 가지를 못해요. 왜? 이 남동생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밤만 되면 접동하고 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소리가 한 달이면 쓴 게 이 접동새입니다. 이 아우레비 접동이 그 방언으로는 9오라비 남동생 이런 뜻이에요. 한번 내가 한 전씩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보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웃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 시세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동생을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야산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야상경 남가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웁니다.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웁니다. 정말 슬픈 새죠. 정말 슬픈 새입니다. 이 저 누이가 그 의붓 어미 시샘에 죽고 그 아홉 동생 남동생이 걱정돼서 저승을 못 가고 운더라. 그런데 이 시를 소홀히 쓴 건 좋은데 여기를 잘 이게 저 눈치 빠른 분들 읽어보면 이 시의 비밀이 이런 게 있어요. 사연에 보면 앞엔 저번 이야기하듯이 했죠. 진두강 이런 거 다 그 설화적 배경입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이랬어요. 오 불서로, 오 불쌍하고 서러워 이런 식의 표현이 이게 아주 참 우리 요즘 말로 진정성이죠.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인데 시세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돼서 왜 이렇게 오 누나라고 불러보랴 이게 설화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자기 얘기가 돼버렸어 소월은. 그리고 우리 누나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설화 속의 누나와 이 시인 자신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동일화 돼버리는 거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거는 그 누구나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고통의 이야기에 동일성을 느끼고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승 속에서도 늘 이렇게 그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던 이런 삶이 이승 속에서도 이승 속에 들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승에 그 부재하는 님을 늘 그리워했던 그에게 이 접동새는 어느 순간 그 마치 자기 가슴과 어떤 공명을 해버리는 이런 대목, 이게 죽음과의 친연성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페이지입니다. 무덤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이게 아까 지금 접동새가 이승과 사실은 저승을 통교하는 그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새죠. 이게 죽었으면서 남아 동생들 걱정돼서 계속 우는 저승에서 이승의 울림을 울리는 이런 그 경계를 이미 무화된 새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시를 남겨요. 이걸 읽어보면 아 소월은 이렇게 이미 이승과 저승의 영역까지도 가로질러 가버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어차피 죽음도 삶과 이 사람에게 경계가 한번 없어져 버린 것. 이 사람의 그 고통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린 것.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무덤에 갔더니 이런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 누가 나를 해내는 부르는 소리,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 해낸다, 나를 이렇게 건드린다, 나를 충격한다, 뭐 이런 것 같죠? 불구스름한 언덕 여기저기 돌무더기도 움직이며 달빛에 소리만 남은 노래 서러워 엉겨라. 옛 조상들의 기록을 묻어둔 그곳, 나는 두루 찾노라 그곳에서 형적 없는 노래 흘러 퍼져 그림자 가득한 언덕으로 여기저기 그 누가 나를 해내는 부르는 소리, 부르는 소리, 부르는 소리, 내 넋을 잡아 끌어 해내는 부르는 소리. 뭐 자꾸 무덤에서 내 넋을 불러요. 내 넋을. 이미 이 죽음의 에너지가 이 사람 시에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안개처럼 지금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 말하면 사실은 강한 죽음 충동의 산물이다 이래 봐야겠죠.
현실 속에서 항상 저만치 떨어진 소외와 격절감을 느끼면서 죽은 님과 해우를 갈망하던 그에게 서서히 이 죽음의 광기가 근접해 온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 이 무덤의 소리의 그 주술 속에 휩싸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래서 사랑은 죽음의 세계까지 파고드는 그런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바꿔 말하면 이성을 넘어서는 사랑이고 또 좀 바꿔 말하면 이게 사랑이란 말을 좀 바꾸면은 아까 사녀에서도 본 것처럼 모든 이 존재하는 것을 대한 그 깊은 시면을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그 고통이 존재의 깊은 시면에 들어가면서 이미 이런 그 경계의 지점을 넘어서 버리는 것, 이성과 저성의 지점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 어떤 우주적 영원성의 존재랄까, 그 영원성이라는 것이 꼭 영원한 삶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큰 이런 수레바퀴에 그런 그 인연의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고요. 이성과 저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수레바퀴의 이 원형을 같이 이룬 거겠죠. 어느 대통령이 죽으면서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이란 말도 누가 썼습니다만은도 그런 어떤 영역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혼이 부르는 소리에 충격되어 어떤 그런 삶과 죽음의 그 어떤 영역이 하나의 미분성으로 갚을 때 아마 소월의 죽음이 오진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이제 사랑에 대한 죽음까지 파고드는 사랑이기도 하고 죽음까지 파고드는 존재론적 서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저 근원의 세계를 우리의 존재론적 근원의 세계를 소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픈 노래로 혼자서 불러주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소리가 분명히 그는 허망하고 아프지만 이 허망하고 아픔이 왠지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오면서 우리들 이렇게 그늘지고 신상고초 속에 아픈 사람들 우리 아픈 삶을 아픔으로 충격하면서 좀 너무 교과서적인 용어지만 정화하는 것, 치유하는 것. 원래 치유는 고통을 함께 고통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고통을. 이제 의사가 뭔가 골맞을 때 그거를 칼로 찢으면서 낫게 하는 것이지 아픔이 없이 낫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가짜 치유예요. 이런 어떤 세계 이것을 우리가 꼭 예를 들면 소월의 이런 시를 이 부재의 님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부재하는 어떤 모든 것이 부재하는 캄캄한 닫혀 있는 그 출구가 없는 그런 역사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듯하고 또 꼭 그렇게 일제 강점기가 아니어도 오늘의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보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것을 깊이 노래하면서 그 깊어지면서 절대적 깊이를 통해서 얻는 이런 보편성이랄까 이런 치유. 물론 여기서 소월의 시가 사실은 이 치유의 영역으로 내가 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저도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소월의 시는 너무 어둠에 그쳤다 하는 것을 옛날에 정지용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설이나 이게 꼭 그 흰 그늘에서 그게 빛이 없어도 빛을 노래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충격 속에서 우리들이 그 빛을 우리 가슴으로 불러오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사람은 깊은 그늘과 깊은 어둠까지 갔으면 이제 그것으로 새벽은 우리의 몫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겠냐 이렇게 나는 해석해야 더 옳다고 생각돼요. 이 소월의 시가 요즘 가끔 보면 임재범 노래 같은 거 들으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미국 가서 한 노래 보니까 상당히 이런 역설적이고 흰 그늘적인 걸 느껴졌는데 실제로 비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조용필이 공연할 때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봤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조용필이 창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 삭힘 같은 것이 있었어. 그 식임이. 그 걸걸함, 수리성이 뭐냐면 왜 이 소리 할 때 약간 가래 낀 소리 같은 것인데 그 속에는 뭔가 복잡한 것이 막 미분성으로 덩어리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것이 아주 반듯한 어떤 기교성이 아니라 그 기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복잡한 것이 다채로운 것이 무르녹아 있는 것 이런 것인데 아마 그런 식임새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약을 해서 말을 맞추면 처음에 한 것처럼 어느 순간 저렇게 사고 나듯이 싸이가 뜬 것처럼 싸이가 어떻게 보면 말춤도 들뜨는 그런 신명이라면 떠버리는 거라면 무거운 들뜸, 그렇죠? 무거운 가벼움, 아픈 어떤 빛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역설이 그것이 우리의 한류적 가능성이고 우리 치유의 미학의 미적 요소라면은 바로 이런 식임새적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우리 한국의 문화적 사실 원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21세기는 뭔가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한반도 문화 중심주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국수주의적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이런 걸 내가 싫어합니다만은 그런 요소도 좀 있지 않겠냐. 또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한국은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한국은. 중국은 동북공정이고 강대해질수록. 일본은 이 자꾸 오늘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이 지진 나고 그러죠. 일본은 지진 나고 하면 이 섬나라 무의식은 말이죠. 뭐냐 하면 대륙 진출이에요. 일본은 우파가 점점 강세해질 겁니다. 결국은 또다시 임진왜란, 한일 합방의 이 역사가 일본 무의식은 그런 것이 또 부상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좀 더 시간을 충격하는 것이 쓰나미고 이 지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부산에 땅 사고 하는 것도 그 간단한 조짐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한말 같이 강대국 속에 또 이 한반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도 또 이렇게 복잡하고 말이죠. 여기에서 한반도가 아래로부터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문화적 연대 또 문화적 치유, 평화, 상생의 어떤 담론과 그런 소리와 노래를 한반도에서 울려 퍼져내는 것. 이게 한반도가 사는 길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고 또 이 논리가 결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큰 소명이 있기도 하고 이 한류의 어떤 것이 그 속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주일 대사가 50명이 노력한 것보다 배용준이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역할을. 이게 바로 이 문화인 거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실 문화는 이렇게 옛날에 유행지지라고 최한기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유행이 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좀 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